몇 번 올리겠습니까? 한 번 올리면 끝이고. 그것 가지고 자기 끌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래서 이 내부재 비중이 소비에서 확 줄어버려요. 이 SNS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랍니까? 여행 다녀야죠. 맛집 다녀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여행지의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전부 다 서비스화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미국의 부의 분배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 맛집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게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팬데믹 이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졌어요. 맛집 못 다니잖아요. 여행 다니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집에 있다가 나 인테리어 좀 바꿀까 너무 답답한데 아예 뭐 집에 돈을 쓰나 여행 가지, 그 돈으로 여행 가지.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어요. 저 테레비 좀 바꾸자. 갑자기 저도 뭐 2019년, 2020년 초반에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저렇게 비싼 텔레비전 저렇게 큰 거 누가 상가하겠나? 얼마나 팔리겠나 했는데 돈 났어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니까 집을 바꿔버린 거죠. 인테리어 바꾸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 줄여버렸으니까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승차감보다 어떻게 보면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 비싼 차, 비싼 차. 그러면서 자동차 쪽에 전 세계 자동차 매출은 자동차 판매 대수는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매년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산업이 자동차.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갑작스럽게 내부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부재, 자동차, 가전 뭐 이런 걸 원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가속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힘도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또 어떤 식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의 GDP 대비해서 이게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정부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세금 얼마나 걷었느냐 그거 빼고 나면 재정 적자, 흑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자, 흑자를 떠나서 정부 지출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우리나라도 매년 예산 쓰고 정부 지출하죠. 그것만을 따로 뽑아보면 뭐 이게 1930년 정도부터인데 대공황 이후로 그다음에 2차 대전 한다고 한때는 GDP 40%까지 정부 지출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이후로 보면 기본적으로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정부 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GDP 대비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하고 체제 경쟁하느라고 정부가 지출을 계속하는 복지 정책을 계속 쓰고 기본적으로 케인지안 정책을 계속 세운 것이죠. 근데 80년 중반에 이제 87년에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군축 합의문에 서명한 게 이제 냉전의 종식이라고 하는데 87년 12월이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공개적 대우가 되기 시작하고 재정정책은 쓰지 말고 통화정책, 경기 움직이는데 재정과 통화정책이 있겠죠? 재정정책 이제 쓰지 말고, 근데 재정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돈을 쓰면 되니까 돈을 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겠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금리 낮추고 돈 많이 빌려가세요. 이게 또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돈 많이 빌려가세요. 누가 빌려가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빌려가겠죠.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능력도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빌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빌려갑니다. 이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이미 하루에 3끼 다 먹고 있는데 소비에 쓰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집 사고 주식 사고 하는데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을 추구나 통화정책. 이 단점은 다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정 써가지고 소련하고 재정 경쟁했는데 내년 끝났습니다. 계속 재정 정책을 쓰지 않죠. 그때부터는
재정 정책은 거의 축소 위주로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통화 정책이죠. 물론 뭐 재정을 써야 될 때는 근데 사후적으로 가령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 생겼다, 리만 브러더스 망했다 이럴 때 사후적으로 썼지 이런 식으로 밀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GDP 20% 선을 그냥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 경우도 많이 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전에 20%대로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미국 내에서의 컨센서스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향후 10년간의 정책을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면 이건 제가 이제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는 걸 갖고 수치를 입력해 놓은 건데 빨간색으로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GDP 25% 정도의 재정을 계속 쓰자. 그러니까 재정을 다시 재정이 부양해서 성장을 끌고 올라가고 재정을 부양하면 좋은 거는 이게 아무래도 저소득층으로 돈을 쓰게 되죠. 쓰게 되다 보니까 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반대되는 효과죠. 그리고 경제를 끌어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재정정책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야 정부가 저렇게 돈을 쓰면 나중에 세금을 확 걷어가지고 저걸 갚을까? 아유 그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겠지. 맨날 선거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세금을 확 걷어가지고 이 빚을 갚을까? 네 아니에요. 결국 저렇게 돈 쓰면서 돈 값어치 떨어지게 하는 거겠지. 그럼 정부는 이제 일종의 세뇨리시라는 게 있잖아요. 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있는 차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게 이제 화폐 주조이익이라는 게 있고 정부가 이제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금을 주화로 만드는데 금 함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식의 정책을 쓴다든지 지금처럼 갚지 않을 돈을 계속 찍어낸다든지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낳지 않겠는가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을 쓰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 위험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근데 재정정책을 쓰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책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빨리 뭘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투자를 빨리 해놔야 돼요. 물가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올해도 나타난 이상 기본적으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이 더 확 올라갑니다. 여기저기서 재고 확보한다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뭐 물건 만들자마자 엄청나게 팔리 나가요. 우리나라 수출이 좋은 것도 그건데 그게 정말로 지금 당장 생산이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글로벌 기업들이 야 빨리 재고 확보합니다. 재고 확보하자. 이거 무슨 일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운임도 폭등합니다. 컨테이너 안으로서 운임도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그게 재고 확보하느라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정부는 재정이 또 확 좋아져요. 오판을 하게 되겠죠. 야 이렇게 재정이 좋아졌으면 더 쓰자 이렇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70년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저가 아마 중국과 체제 경쟁하고 중국한테 이겼다고 할 때까지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결국 그 뒤에 끝은 인플레이션이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채권시장에서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채권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예요. 향후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에 대한 기대인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한 5.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2%도 올라갔죠. 이게 일시적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쯤 되면 가을, 겨울에 좀 내려올 겁니다.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제 높았다가 좀 내려오게 될 건데 내년 봄쯤 되면 이게 다시 고개를 들게 되고 그때부터는 와 인플레이션이고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우발적인 정책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럼 뭐가 공급이 돼야 되나요? 전기차를 만들려고 해도 전기차 필요한 부품들이 많겠죠. 배터리도 있고. 이거 제거 확보 못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글로벌하게 거대한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어왔던 기업들도 지금 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연기관차 계속 풀어가지고는 언제 망할지 모르겠죠. 이게. 그래서 빨리빨리 전기차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소비자들이 와 테슬라보다 잘 만들었네 이런 모델을 빨리 만들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근데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고부터 확보해라.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게 금방 끝날까지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전기차 몰려든 게 작년 올해만 그러고 내년부터는 바뀌겠습니까? 다시 내연기관차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물가상승이 낮아서 기저효과로 올해 물가상승이 높다라는 요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요거는 떨어집니다. 근데 요 밑에 기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기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결국은 제가 볼 때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요 효과는 끝났고 요게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시장은 지금 이제 그걸 물가상승률이 예전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왼쪽은 글로벌 주가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건데 이걸 이제 섹터별로 나눠놨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라는 주로 자동차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료, 담배 이런 거 필수 소비재 이런 식의 섹터로 풀어내보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정보, 기술,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이게 자동차 쪽이죠. 그 다음에 소재 이게 다 공장 만들